김정수 선생님이 그 제주대학 본관의 설계를 맡으시게 된 것이 제주대학 학장으로 부임했던 문종철 씨와의 인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김정수 선생님이 문종철 씨의 주택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나름 그 의기투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 학장으로 부임했던 문종철 씨가 김정업 선생을 설계자로 지명했고 상당히 그 난이도가 있는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어지게 된 배경에는 그 문종철 학장의 큰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루어 짐작하고 또 상상하기에 아마도 대단히 쇼크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으로는 지키기가 힘든 안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건축가의 어떤 역량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변을 설득하고 또 실현하기 위해서 시공하는 사람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건축물의 한계가 세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대학교 본관이라 그러면 대단히 그 권위적인 면이 있고요. 제주대학 본관은 이런 그 다른 기존의 대학 본관 건물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그런 권위적인 면, 그런 기능적인 면보다는 어떤 시적 상상력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선생이 처음 대지를 방문했을 때 그 대지가 주는 깊은 울림에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주도가 주는 그 뛰어난 풍경이 그 어떤 시적 상상력을 자극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대학 본관에는 그런 그 김정수 선생이 가졌던 상상력, 시적 상상력이 아주 잘 구현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어떤 특수한 지역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조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건물 자체가 조금 이국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주도라는 바다 위에서 둘러싸여 있는 아주 독특한 그 지역성을 그런 좀 이국적인 느낌으로 좀 승화시켰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지역적 그 특산물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재료들, 이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령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화산재로 이루어진 현무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무암의 어떤 독특한 재질을 지금 건물에 반영을 해서 주변의 풍경이라든지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건물과 주변 환경과의 어떤 그 상호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을 보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램프들입니다. 램프를 보면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런 점을 통해서 주변의 자연을 충분히 즐기면서도 건물의 조형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보면은 김정업 선생은 어쨌든 서구 모더니즘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구의 그 근대 건축을 모방한 작품을 많이 설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한국적 정체성을 찾아서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붕의 곡선이라든지 아니면 목 구조가 가진 어떤 구축성이라든지 이런 걸 결합을 시켜서 대단히 독특한 형식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60년대 후반 들어가면서 이런 경향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붕의 곡선이나 목 구조가 가지는 구축성 외에
건물의 어떤 볼륨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제주대학 본관은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최초의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0년대 김중업 선생님이 보여줬던 작품 세계에서 중요한 그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기능을 이제 4층으로 다르게 그렇게 배분한 다음에 거기에 각각 다른 접근로를 만들어서 그걸 조형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조형적인 측면도 굉장히 풍부해졌고 또 램프를 오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자연 풍경을 바라보는데 저는 그것이 일종의 건축적 산책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르꼬비제는 건축적 산책로를 이제 실내 공간 속에 포함을 시켰는데 김정은 선생은 그걸 이제 건물 바깥에 빼서 사람들이 이제 마치 길을 통해서 산책을 하고 그 산책하는 도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저로서는 흥미로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이제 제주 전통 건축 좀 닮은 거, 이게 이제 뭐 부드러운 곡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때 80년대 초반에 여전히 국내 건축계에서는 기능주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을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이 기능이 충실하게 구현됐을까, 혹은 그것이 표현됐을까, 그건 되게 궁금했어요. 또 뭐 낭만성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김중업 선생님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가 없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김중업 선생님 하면은 정말 이 거침없는 상상력의 소유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뭐 나름대로 근현대 건축에 대한 상식이 조금 늘어나고 하면서 봤을 때는 한국에서 그런 건축가가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그런 사실이었죠. 김정은 선생님이 처음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다양한 기능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또 연결시킬 것인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해결 방안이 각 층마다 조금 다른 기능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구분을 주되 각각의 기능들은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한 건물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주대학이 막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따로 별도의 건물로 질 수 없었고 하나의 건물로 수용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르꼬비제 사무실에 있다가 귀국하자마자 했던 것들이 대개 다 대학 건물이었는데, 그러니까 서강대 본관이라 부산대학 본관, 건국대학교 도서관 등은 르꼬비제의 이제 합리성, 그 다음에 모더니즘의 특징을 굉장히 잘 담아내는 작품으로 평가받잖아요. 그런 것과 달리 이제 제주대학은 굉장히 상황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굉장히 복합적인 용도의 건물이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1층에 식당, 2층에 도서관, 3층에 교수연구실, 그리고 옥상 위에 올라탄 건물은 이제 박물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집적된 것이 형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선생이 르꼬비제 사무실에 들어갈 때 르꼬비제가 테스트한 부분이 찬디갈에 있는 행정청사의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뭐 태국 문양도 넣고 해서 굉장히 발전시켜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옥상 정원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거죠. 마침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됐을 때 옥상에다가 이제 박물관을 놓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옥상 정원과 박물관 이 두 가지 기능을 좀 잘 조합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실 램프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에서 살아 움직이는 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 선생은 마음속에 오랫동안 몇 가지 어떤
조형에 대한 그 쉐마다 그죠? 중요한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살아 꿈틀거리는 선의 이미지인데요. 미술사학자이신 그 김원용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고구려의 예술은 살아 움직이는 선의 미학이다. 김정업 선생도 본인이 고구려의 예술과 굉장히 깊게 연관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생각하는 살아 움직이는 선의 미학이라는 것이 그런 고구려 예술과 연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으라고 해도 만만한 건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이나 다른 재료를 쓰지 않고 오로지 콘크리트로만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일은 지금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요즘 같으면 지어지기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대지에 대학 건물을 짓는 경우가 흔치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60년대 산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제주대학이 캠퍼스를 딴 곳으로 옮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초기 용도가 이제 없어지게 됐고요. 이런 이유 외에도 이제 바닷가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염분이 섞인 해풍이 몰려왔고 그것이 이제 건물의 벽체에 있는 철근들을 부식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적인 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건물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관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방치되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철거 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 철거될 시점이 김중업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존을 주장하는 사람 측의 주장에 힘이 좀 덜 실린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제 김정업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정업 선생님의 그 존재 가치, 그다음 작품의 어떤 그 평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그 처음 이 건물이 철거될 당시보다는 건축가라든지 이 작품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가치가 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건물의 보존이 충분히 설득력 있고 또 힘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이 벌써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당연한 의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대체 어떤 상태길래 보수해서 쓰지 않고 저거를 없애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저게 건축가의 숙명인가? 사실은 그 건물을 필두로 해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한국 건축계나 한국 사회에서 주요 건축물의 운명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어 왔죠. 그때 저 철거 논쟁도 그렇고 이후에 모든 건축물의 철거 논쟁에서 거의 되풀이되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건축계에서만 말이 많다는 거죠.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텐데 왜 저 건물을 보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가 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건축가의 작업이니까 자해를 보존해야 된다 정도인 거고 왜 이게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역사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건축물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계 건축사를 봤을 때 꼭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명작으로 인정해 주는 거 분명히 있어요. 물론 결과론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 같은 경우는 계속 문제가 생겨서 아마 낙수장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수장 철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고 그러면 애지간한 결함은 다 그냥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거를 적절하게 보완을 해가면서 건물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정말 이 시대와 뭐 그 수많은 변수 속에서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무슨 다른 대안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합니다. 모든 건물은 허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건축물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개 한 건축물이 그 시대의 모든 것이 집적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개인의 문화적 감성, 그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의 사용, 기억을 아까 좀 폄하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들이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건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개 다 건축물을 건축가의 산물로 평가하는 거죠. 한 사회의 가치를 얼마나 담보해내는가, 또는 특정 시대의 기술과 테크놀로지를 얼마나 잘 구현해내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의 현대 건축물들은 이 테크놀로지 이슈가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김중호 선생님의 그 제주대학 본관도 비슷한 처지이고요.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시대의 어떤 특성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역사와 비평인데 많이 부족한 실정이죠. 그 판단의 기준이 확실히 현대사회에서는 이전보다는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명한 사람이 설계했거나 유명한 사람이 살았거나 아니면 그것이 객관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떤 품질이 굉장히 질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거나 주로 이런 거 위주로 우리가 보존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판단했다면, 지금은 또 다른 변수들이 있죠. 예를 들면 거기에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담겨 있다든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사건의 현장이었다든가, 아니면 꼭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보편적인 의미에서 그 시대의 어떤 건축의 현상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다든가, 뭐 그런 식의 것을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하고도 크게 안 다른 것 같아요.